7월 10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대한민국 정책지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신 한정혜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정혜입니다. 네. 오늘 톤을 좀 맞춰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화사. 예. 흰색을. 네. 화사는 그분 아닌가요? 가수? 네. 아니 화사하다. 네. 네. 왜냐하면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비 피해가 너무나 네. 크기 때문에 비가 정당 올 차원에서 때 우리가 그냥 폭우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진짜 폭우의 몇 배 정도 되는 게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배수의 구조가 잘 작동이 안 되는 이제 시간당 내리는 비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 지금 계속 보강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 기후 변화로 맞습니다. 인한 기상의 이변 같은 것들이 정말 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좀 철저하게 그러니까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여간 지금 뭐 정치는 늘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 늦게 나온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네네. 네, 관련해서 뭐 이제 국회에서 나왔다고 해야 되겠죠. 뭐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공동 발의한 안인 것 같은데요. 예. 원내 아마 법사위원님도 좀 계시고요. 네. 원내 지도부에 속해 있는 분들도 좀 있고 우리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아마 같이 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같이 공동 발의를 한 것으로. 네. 그 큰 틀에서는 1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전면 폐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안 수사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원래. 형사소송법에. 예, 우리가 예. 이제 수사입니다. 그냥 수사. 수사. 예, 예. 수사. 예. 근데 이제 검찰이 그간 하고 있었던 것은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를 네. 하고 때로는 완료됐다라고 해서 예. 송치를 예.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뭐 보안 수사 다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네, 해서 네. 요구로 넘기는 사안들이 있었고 네. 일정 부분은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건 뭐 직접 수사, 뭐 인지 수사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근데 이제 그 수사권 자체를 검사는 없는 것으로 한다. 예. 네. 아예 하는 거죠. 아예. 없는 것으로 예.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수사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어나 한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 소위 얘기하는 특사경. 특사경. 예,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부처의 경우에 또는 이제 그 지방정부의 네. 경우에 그 업무에 따라 가지고 특별법에 따른 특별사법 경찰의 역할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면 폐지되는 거죠. 이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개정안에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협조는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협조.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시겠지만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되게 그 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수사의 절차,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증거는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판의 과정에서 그게 탄핵되는, 그 해당되는 증거가 탄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뻔히 범인인 줄 알고 잘못한 줄 아는데도 죄값을 그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특사경은 검사와 좀 충분하게 제대로 잘 협의를 해가지고 코웍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코웍을 제대로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법률적 그 판단과 그거를 받아가지고 조력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로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은 이제 강화가 되는 건데 1개월 이내 해야 되는 겁니다. 1개월이라는 시를 가지고 뭐 그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뭐 불만도 있고 뭐 이걸 좀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현실적이지 않다, 뭐 그 검찰 쪽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그게 이제 보안 2개월. 수사,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보안 수사를 요구했을 때 한 달 네. 안에 어쨌든 경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해서 그쵸. 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이제 그것은 그 정도가 저는 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예. 일단은 검사가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죠. 이제 더 이상 예, 더 이상 할 수가 대한민국에서 검사는 없습니다. 수사는 못 해요. 수사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그러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서류라고 하는 게 이미 송치돼 있는 서류인데 기소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서류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기소를 해주세요라고 송치된 서류를 보니까 이게 조금 미진한 거죠. 예. 증거가 보강될 필요가 있고 예. 한데 송치를 빨리 그러니까 기소를 빨리 해야 되는 거일수록 그러면 보안 수사를 빨리 해야지만이 해당되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인멸될 가능성을 또 줄이는 거죠. 이걸 뭐 길게 주는 것이 그러네요. 예, 말이 안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해서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도 수사를 하는 입장에도 보면 네. 내가 수사를 다 해서 송치를 했어요.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네. 이미 나는 까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시 이거 보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오면 가만히 있어봐 이 사건이 어디 있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도 역시 해당되는 사건을 보고 나서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이것을 줄 수 있어야지만이 네. 그 경찰이 해당되는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고 네. 기억이 제대로 살아 있고 여전히 의지가 네. 펄펄 살아 있을 때 보안 수사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형소법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요 네. 안대로 그냥 통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논의는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기 과정을 수기 예,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수기 예.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여러 단계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약간 그 약자에 해당되는 사회적 약자, 예, 사회적 약자에 예. 해당되는 뭐 어린이 왜냐하면 이제 영아 사고가 좀 많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맞죠. 영아 예. 사고의 경우에는 그 부모 또는 친인척 뭐 이런 분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인 경우도 예. 좀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실은 증거를 보강하거나 또는 숨겨지거나 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런 예.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좀 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또는 이제 노인, 여성 특히나 이제 성범죄 관련한 경우에는 성범죄가 아닌 것으로 뭐 이번에 장윤기 것도 그렇죠. 그냥 일시적인 내가 뭐 살고 싶지 않아서 뭐 이렇게 나랑 같이 죽을 사람을 찾다가 뭐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또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던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었던 쭉 그 수사나 또는 그 법원의 집행 여러 가지 과정에서 봤을 때 제대로 짚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좋은 방식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좀 들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 분들의 의구점, 의구심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뭐 토론회, 공청회 이런 시간들이 필요로 하고요. 그러면 이 공청회 과정에서 이분들이 아니야 보안 수사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필요해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러면 이 개정안이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원칙은 보안 수사는 없다. 지금 네. 이제 검사가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 너무나 명확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검사에게는 더 이상 수사권은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큰 원칙은 서 네, 있습니다. 대원칙. 예, 대원칙이 서 있고 예. 그러한 피해자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만약에 지금 형사소송법에 저희가 이제 가능한 많이 담으려고 했는데요. 그런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네네네. 논의를 해서 문제가 없이 보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심을 시킬 수 있다면 저는 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요. 예.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희 스스로도 더 큰 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집중적인 수기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피해자 인권 보호가 안 되거나 아니면 그 가해자들이 네.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이런 방식으로 개정된다면 오히려 악화되는 거니까 그 길은 막아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겪어왔던 일정 그 부분의 권한을 가진 집단에서 그 권한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행해져 왔었던 것들은 최소화하고 또 지금 보면 경찰에 굉장히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경찰이 가진 권한도 어떤 방식으로 제재와 억제와 이게 그러니까 양질의 방향으로 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의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이신데요. 네. 그 X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대폭 상향 조정해서 2.6%로 전망을 했다. 그렇습니다. 1.9에서 2.6으로 네. 엄청나게 올라온 겁니다. 뭐 네. 1%의 성장률, 그렇습니다. 뭐 대한민국 성장은 끝났다. 막 이런 이제 경제지들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표는 이렇게 좋아지는데 국민들의 내 주머니, 내 삶은 여전히 차요. 헛헛하고 이걸 네.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적 박탈감도 또 좀 있으시고요. 예. 지표는 확실히 좋은 건 맞고요. 우리가 네.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막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상반기 6월 달까지의 누계 수출액은 지금 5천억 불 정도에 가깝거든요. 상반기만. 상반기만. 야. 6월 달만 예. 저희가 1천억 불을 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상반기만 5천억 불에 가까운데 지난해 저희가 2025년 누계 수출액을 7천억 불을 달성했어요. 막 최초로 뭐 세계 6위예요.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예. 7천억이 2천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상반기를 예, 지났는데. 상반기에서. 그러니까 수출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좋네. 이게 예. 왜 내 삶은 안 좋냐면 예. 이게 성장이 약간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특정 산업에 좀 갇혀 있다. 그렇죠. 반도체. 예, 반도체하고 AI 특수와 예. 관련되어 있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분수처럼 이렇게 좋아가지고 모두가 잘 되어서 분수처럼 사회 곳곳으로 이렇게 물이 예. 이렇게 넘치는 그렇죠. 구조가 아니라 일종의 트리클 다운 형 그게 없다. 예, 그게 예. 아니라 지금 이제 폭포수 이게 좁은 폭포수처럼 이렇게 네. 한 곳으로만 이게 예. 좀 쏠리는 예. 마치 이제 홍수 나고 비 많이 왔을 때 한 예. 곳으로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산업에만 특수한. 그래서 지난번 뭐 성과급 분배 그렇습니다. 관련한 거 있을 예. 때 다른 청년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너무 먼 나라 얘기 같다라고 네, 하는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걸 느끼게 예. 되시는 그 부분이 하나가 저희가 좀 있고요. 그 우리가 또 보면 전체 취업자, 이렇게 취업을 해서 있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 중에 60% 정도는 사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반도체 또는 AI 관련한 특수하고는 예. 어찌 보면 좀 관련이 없는 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게 생산성도 그렇게 확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임금의 상승 구조 역시도 거의 뭐 최저임금과 연동되어서 이렇게 네.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 한쪽에서 한쪽에서 일어나는 막 그 호황 실적 역대급 실적 뭐 이런 거와는 조금은 네. 관계가 없는 그러다 예. 보니까 훨씬 더 이 과실이 결국은 어떤 특정 산업으로 집중되는 이 양극화가 더 많이 네.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특정 부분에서 일어나는 온기가 전체적인 그 분야, 뭐 자영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데로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가계의 지갑이 좀 이렇게 잠겨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계 부채 부분인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그 차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라고 하는 게 9,739만 원 정도 1억이에요. 1억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1억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 뭐 금리 같은 것들이 조금 조정되거나 하면 결국은 그것을 갚아야 하는 네. 것 예. 이런 것에 결국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네. 실제로는 이것이 내수 경기를 다양하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 상승 때문에 네. 개별적인 추가 대출을 하신 맞아요. B2. 분들이 또 있으신 거죠. 그러니 결국은 이게 어제 뭐 당국자 만났는데 마이너스 1,100입니다. 저도 B2입니다. 그러니 이제 큰일입니다. 예. 요 상반기 중에도 추가적으로 예. 개별적인 차주가 더 발생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어찌 보면은 그리고 그것이 다른 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네. 흔히 말하는 주식 시장과 관련된 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우리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구조는 아닌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이제 체감 물가 부분이 있는데
물가가 저희가 굉장히 관리를 좀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중동 전쟁 사태가 좀 일어났고 전쟁 후에도 저희가 유가를 최고 그렇죠. 가격제로 정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는데 어쨌든 최고가를 하긴 했지만 유가가 예전보다는 오르기는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영향이 사실 5월, 6월에 좀 영향이 일어나서 5월, 6월 물가 상승률이 3%를 조금 네. 넘는 3.1 뭐 이렇게 3%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물가도 좀 많이 오르고 특히나 이제 뭐 수입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의 경우에는 지금 환율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예전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뭔가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몇 가지가 조금씩 중첩되면서 거기에다가 느끼는 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요 세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네. 그러니까 재정 전략을 좀 저희가 하반기 경제 전략도 세우기도 합니다만 지금 추가되는 세수 부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요 낙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좀 가질 수 있도록 재정 전략을 좀 잘 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아마 내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추가 산업 구조로 세수가 보면 더 여전히.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예.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저희가 취약 차주하고 부채 같은 것들은 조금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해주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체감 물가 안정. 요거 지금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는 것 같아서 다시 또 지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래도 그냥, 저는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또 정리가 예.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유가가 한번 올라가서 한참 동안 올라가 있던 그 영향은 제법 몇 달을 갑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결국은 물가를 우리가 잘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것이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했던 게 뭐 지금 공공요금 같은 네. 경우는 그냥 뭐 인상을 예. 안 하겠다, 그냥 동결하겠다라고도 했고 그리고 몇 가지 그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든지 또는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할인 네. 제도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한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데 그걸 좀 저도 잘 하도록 특히 의원님 이제 물가와 환율은 너무나 심각한 것 같은데요. 특히 네. 이제 젊은이들이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여행을 못 간다 이런 이제 불만이 되게 많이 있고 평범한 시민들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가가 제가 요새 계란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편의점 그러니까 뭐 야 그거 뭐 집에서 저 마트에서 사가지고 집에서 삶아가지고 갖고 다니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또 청년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급하게 뭐 씻고 나오기도 바쁜데 근데 아침에 나와서 보면 계란 2알 놓고 2,700원인 거예요. 그러면 뭐 우유도 하나 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침 먹는데 벌써 이게 한 7, 8천 원 되면 어떻게 사냐는 거죠. 점심값은 또 10,000원은 있어야 밥을 또 먹을 수가 있거든요. 계란을 슬프다. 계란을 먹고 계란을 싶어요. 저희가 그래서 2억 개를 추가적으로 수입을 그러니까요.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 조류 독감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제 계란 농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결국은 이제 공급되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수입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 그 가격 수입을 하지만 가격이라고 하는 게 환율하고 이런 것들이 연동되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가격을 아예 지원을 해가지고 가격을 통제를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재정당국하고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공급을 해서 계란 가격 자체가 좀 낮아지게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다만 이제 국내 농가에 영향이 안 가는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한번 고민해보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주식 시장이 롤러코스터처럼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특히 이제 최근엔 전부 아이고 민주당이네 이렇게 주식 시장이 민주당이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스피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식의 가치로 보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맞거든요. 주식의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아직도 그러니까 그간의 상승폭도 세계 그렇습니다. 최대로 지수가 상승했는데 최고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수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너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게 되어 있고 그 급등하는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저희가 지금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데요. 네. 특정 업종에 그러니까요. 예. 다른 거는 다 조금 물려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와 AI 관련된 업종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전 닉스라고 하는 게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네. 뭐 예전에는 30%대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절반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종목의 낙폭이 전체 코스피 시장의 낙폭을 크게 흔들어 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ETF 단일 종목 ETF까지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또 그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변동성의 주범이다. 변동성을 더 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주는 변동성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일정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단일 종목 그 레버리지 ETF가 뭐 인버스까지를 포함해서 들어오면서 이게 주식시장의 변동폭을 더 확대시키는 영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이찬진 금감원장이 들어 누워서라도 막아야 됐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다른 나라에 이미 이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국장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 장에도 투자를 하시고 뭐 서학개미도 하고 다 하는데 수익이 저쪽이 더 좋은데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국내 외화가 또 나간다. 그쪽에 나가서 그걸 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국내에 이것을 차라리 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상장을 시키는 것이 그 외화 유치를 외화는 유출을 막는 게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간과를 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의 그 투자 성향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뭐를 이제 상품을 사시거나 하면 오래 갖고 있지 않으시고 단타 빨리 팔고 하고 하는 거를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하시는 편이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후가 되면 기관 투자가들이 자기들의 흔히 말하는 매매 대금과 관련된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또 정리를 해서 팔거나 하는 걸 해야 돼서 더 변동폭을 키우거나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영향이 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자 손실이 어느 정도 투자자 손실을 보강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조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이 변동폭과 관련돼서는 뭔가 조금 그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완이 되어서 그 ETF 상품이 거의 사라지는 것처럼 돼버리면 다 또 시장으로 또 미장으로 또 가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냥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뭐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자, 사전 교육을 강화하자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사전 교육 강화하고 하는 건 이 제품은 사전 교육 이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죠. 뭐 30분을 1시간으로 늘려주고 뭐 이런 늘리고 하는 정도죠. 건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변동의 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2배 떨어지고 2배 올라가고 두 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요거를 조금 조정하는 거는 어떨까? 이거 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이거 제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1.5로 하면 해외로 나갈까? 나가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처럼 이렇게 변동폭이 큰데 너무 리스크가 크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다른 저희가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있어서 여전히 평가가 절하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주가 누리기로 이래서 제대로 된 주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나도 있어요라고 이렇게 쑥쑥 나오게 만들어 주는 것. 지금 이제 이
단일 종목 ETF가 나오면서 그간의 다양한 ETF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 이거 다 포기하고 이 단일 종목 ETF로 거의 많이 옮겨 타셨어요. 네네네. 한 70% 정도가 여기에 다 그래서 몰려 계시더라고요. 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그 비판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단일 종목 ETF를 출시하게 된 배경, 네네. 과정, 결정 과정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니 지금 감사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거 뭐 과정하고 이런 거 다 감사원에서 들여다 볼 거라고 보고요. 그 음. 결과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는 뭐 우리가 이제 워낙 우리의 시장의 변동폭과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하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서학개미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방식 미장에 거의 다가 나갔다고 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 뭐라고 했을 것인가? 왜 홍콩도 그렇고 다른 나라는 다 이 상품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이 서학개미들을 묶어놓고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게 만드는 그 얘기를 또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뭐 이런 리스크 저런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이 어쨌든 지금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경제력 B2까지를 해가지고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변동폭이 클 때는 그러니까 경제적 여력 범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분산 투자를 좀 해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되게 장기 분산 투자 하신 분들을 보고는 계시잖아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예인 중에 누가 어떤 거를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지금 뭐 거의 얼마가 뭐 이러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은 듣고 계시면서도 네. 지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에 뭐를 이제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 방식을 나도 하고 우리 주변이 모두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실은 이 유동성과 관련된 또는 변동성과 관련된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변화를 좀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엄청 빨리 갔죠. 네. 정책 얘기는 정말 금방 가네요. 제가 보기엔 한 2시간씩은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 2시간씩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30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 30분 사이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저희가 정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4파전이 됐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좀 선호 투표제를 가지고 지금 뭐 친청계의 반발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거를 선호 투표제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아니면은 이 방식이 아닌 새로운 걸 할 거냐, 이 전준위에서 논의를 더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준위는 어제 아마 그 선호투표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하셔서 전준위가 지금 몇 차례 걸쳐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차례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이미 지난 회의에 당무위에서 결정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무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당원 당규의 최종 해석권은 당무위원회가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라고 할 때 해석권한이 있는 게 당무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 지난해에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전준위가 지난번 당무위의 해석권한이 틀렸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을 겁니다. 전준위에서도.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전준위도 선호투표제를 바꿀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 내용 그대로 최고위원회에 올릴 것 같고요.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되면은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당무위로 올리겠죠. 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선호투표제를 할 거지 할 거냐 말 거냐 당원당 지금으로서는 제가 봐서는 이제 절차는 전준위가 선호투표제를 합니다로 결국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최고위원회에 선호투표제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의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거고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물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준위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대로 당무위에 올리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그거는 할 수 없다라고 없다.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뭐 표결을 가든지 결국은 그렇게 예. 해야 되겠죠. 그렇게 예. 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당무위원회에는 올리겠죠. 뭐 병행해서 올릴 수도 있을지 어쨌든 전준희의 결정을 당무위에 올리고 당무위에서 만약에 전준희의 결정이고 최고위도 그렇게 해서 당무위에 올렸지만 당무위가 다시 봤을 때 네. 이번 당무위가 다시 당헌 당규를 다시 해석을 해봤는데 지난번 당무위에서의 해석이 틀렸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결성되어 있던 당무위원회와 이번에 당무위가 구성원이 달라요. 구성원이 다르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당무위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그러면 굉장히 만약에 이제 이번에 당무위에서 다른 결정을 한다면 굉장히 좀 그 큰 갈등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당무위원들이 그런 어디까지 것까지 전망하세요? 큰 갈등의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당무위의 결정이 맞다. 그래서 이번 당무위가 그대로 결정을 한다면 뭐 그렇죠. 네. 그때 해석과 당헌 당규가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대로 하는 예.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이번 당무위에서 지난번의 그 결정, 당무위 결정 자체를 뒤집는 당무위의 해석 결정이 내려진다면 네.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아마 당무위원들이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하여간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이제 아직도 40일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상당한 그 격정적인 전당대회가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의원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후보가 많이 나오는 건 전 좋은 것 같습니다.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예. 후보 그렇게 해서 그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 2년 차 들어가고 진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그 정부와 어떻게 합을 맞추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국토 균형 성장 모두의 성장을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고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각자 후보들의 막 포부 네. 이런 것들이 난타전에 가깝게 막 서로 나는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 이제 소홀한 것으로 보여졌었던 2030 세대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우리 민주당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러이러한 미래를 내가 만들어 가겠어. 그러니 4050, 60 여러분들 협조해 주세요라고 네.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전당대회가 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약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레요? 희망적이고 설렙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